자, 12에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2번 문제 먼저 풀어줘야 되겠죠?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예. 자, 포인트 문제 있네요. 1년의 개혁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이렇게 요령이 있는데 얘네가 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졌다는 것은 뭐 읽어가면서 풀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귿까지 보고 풀어도 되고, 이거 뭐 여러분들 뭐 좋은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패턴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5번 나를 바탕으로, 다음은 기억, 리을, 추론 형태 외적 준거가 되겠고, 16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 된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은, 자, 바꿔쓰기 문제는 항상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 보도록 할게요. 가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짧아졌어요. 확실히 지문 양이 짧아졌습니다. 자,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가보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속량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 면천한다고 그러죠.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의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자,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신분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노비가 이제 양인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자, 명칭으로 굳어지다. 그래서 뭐뭇으로 불리는 것으로 굳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17번. 자, 문맥상 같은 걸 찾아라. 관용이 우리 집의 가훈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자, 이거는 우리 집의 가훈 가르침으로 굳어지다. 두 번째, 대지가 굳어졌다. 당연히 아니겠죠. 세 번째, 결심이 굳어지다. 안 되겠죠. 네 번째, 몸이 굳어지다. 안 되겠고, 다섯 번째, 얼굴이 굳어졌다. 안 되겠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은 1번이죠. 그러니까 불려지는 것. 그렇죠? 예. 다시 지문입니다. 자, 호족상 유학은 군용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상인들이 족보를 사는 거죠. 족보를 사서 이 양반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뭐랄까, 세금 같은 것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이 딱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학직역.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했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은 납세 의무, 그 세금 때문에 이제 그 면천 노비들을 속량, 백량받고 속량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양천제였지, 양천제.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제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고요. 자, 4번입니다.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죠. 신분체계는 작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상인들이, 그렇죠? 양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거지, 신분체계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지문에서도 보자면은 이렇게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양반층이 좀 이렇게 비양반층을 접근을 막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제에 혼란이 있는 것이지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4번 틀렸고, 5번.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 유형원은 반계 수력을 통해 19세기 정약용은 경서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했다. 자, 그러니까 신분은 양반이 되지만, 그렇죠? 양인이 이렇게 양반이 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혁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략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 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가는 그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이 3인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제 대신 공고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선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한다고 제안했다. 자, 이게 공고제가 되겠죠? 공고제.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정약용하고 유형원하고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좀 이렇게 차이점만 좀 정리를 해 주자면, 먼저 이 노비제 유무가 되겠죠. 유형원 같은 경우는 노비제를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약용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공통점도 뭐가 있을까? 공통점은, 자, 유형원이 얘기한 공고제하고 정약용이 얘기한 선사하고 약간 유사하죠? 다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정약용의 선사는 시험을 또 쳐야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끝에 가서는 유영원과 정리하경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우리가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기역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유교적 의례 준행, 문중의 족보의 편입, 이게 되는 거고, 니은은 사거주주에서 더 많은 선사선발, 디귿은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의 사를 구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기역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맞고,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이 맞고,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다. 안 맞죠? 니은은 선사입니다. 선사는 뭐예요? 어떤 도덕적인 그러니까 도덕이 바탕이 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를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역과 니은이 기역을 위한 뒷받침 정책이다? 아닙니다. 두 번째, 기역은 호적상 유학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고,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한다. 뒷부분도 아닙니다.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 양반의 어떤 그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사를 제시를 한 거예요. 정약용이. 3번. 기역은 상민층이 유학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고, 그렇고,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두지하려는 방안이다. 요게 조금 가능성이 있겠네요. 4번 확인해 볼게요. 기역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제도. 자, 이건 이미 맞지가 않죠. 상인들이 양반을 어떤 양반층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양반들이 이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역을 언급을 한 겁니다. 5번.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정약용이 양반의 세습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덕적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사라는 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자, 그러면 12번 문제 아까 했죠? 13번 문제입니다.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형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예, 노비가 있었어요. 유형원은 지방사회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예, 공고제.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선사.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했다. 그렇죠? 사는 공상에 따라서 사는 곳을 주거지를 구분하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요렇게. 5번째, 유형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땡. 유형원은 시험이 아니에요. 유형원은 공고제였습니다. 정약용이 약간 유사하긴 한데 단계별로 시험을 치르자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5번.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역, 리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아래로 농공상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 않은 것이다. 니은, 사농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며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디귿,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내 모든 이에게 좋은 기억이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리을,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양반의 위기가 분명해지고 나라가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왠지 리을은 다 아닐 겁니다. 자, 1번. 유형원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고, 니은 아니죠. 2번. 유형원은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아니요. 니은에 동의할 겁니다. 3번. 유형원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리을에 동의하겠군. 아니에요. 리을 아니에요. 4번. 정약용은 리을 아닙니다. 5번. 정약용은 기역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고. 그렇죠. 왜냐? 정약용은 노비제는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세기 초 영국의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신분의 순환이 있죠. 신분 순환. 네. 신분이 이제 고정된 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가깝다. 그렇죠. 가에서 말하던 유학 직역은 뭡니까? 상민이 그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두 번째.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양반과는 다르다. 맞고요. 세 번째.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에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은 정략의 생각과 유사하고 맞습니다.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가에서 상민 출신이 양반이 되는 거는 이제 진짜 양반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양반 계층들이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의례, 준거, 규율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의 없음을 전제하므로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영원, 정략의 구상과는 다르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영원은 차등이 엄격하게 유지한다? 아니죠. 정략영도 차등을 엄격한 건 아닙니다만 물론 노비만 있었어요. 노비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5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은 아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 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